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5절입니다. 125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나는 주의 종이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주의 종이라 하는 이러한 호칭을 스스로 이렇게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거 참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다 이래 했으면 좋은데 이렇지 못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하는 사람 보고 왜 네가 주의 종이냐 할 건 없어요. 못하는 사람 보고 너도 주의 종이라 하는 소리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 주의 종이라 할 정도 되면은 아마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아마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럼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버려.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철없이 논다 하지만은 저 철없이 노는 것이 언제까지 철없이 정말 참 즐겁게 논다 싶은데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저렇게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 때를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그게 언제까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나?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자 도박도 그렇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주의 종이라 하는 이 말은 누구든지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 하는 그 사람은 특별히 아마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또 다 같은 사람인데 주의 종이라 할 수 있는 거 다 주의 종이라 할 수 있는데 나는 주의 종이라 하는 사람은 시간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안 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지 나이 들어서 훈련하면요 주의 종이란 말 못해요. 어렵다니까. 왜냐면 굳어지니까 생각도 굳어지고 내 행동도 굳어지가지고 아무리 너무 이야기 듣고 그러면 주의 종이라 하고 할 수 있다 그래도요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내 구조가 그래 데려가 버려. 딱 틀이 잡혀버려. 그러니까 이건 시간 자체에서 싸움이다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많은 어릴 때부터 이걸 훈련하면은 반드시 그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우리가 지금 교육의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점 아니면 노동시장의 교육의 한계점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한 내용도 그렇죠. 주의 종이라 하나의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 잡이란 말이에요. 자기 잡. 근데 그렇게 직장이나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식의 생각하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인지 맞지? 그 직장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맡길지 나는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방법은 있어요. 누구든지 취업하는 직장에 내가 이 직장에 내가 들어가겠다 할 때요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낮은 자리 사람들 낮은 자리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좀 싫어한다 싶을 땐 자기가 하면 돼요.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오하고는 다 관계되는데 이 NCS라는 직장 장치하고 있는데 교회 인류 개인을 두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낮은 자리 지도자라. 그 산업의 십자군이라. 내가 실제로 1096년 십자군의 대신 그때는 피를 다른 나라 다른 사람으로 흘리게 했지만은 이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델
박근혜 대통령을 하고 지금 있는데, 오늘 뭐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로 튀어나와 버렸는데, 이 교육의 역사에서 지금 교육의 노동시장의 그 한계섬에서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 왜곡, 몰이해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지적을 해갖고 지금 들어갑니다만은 좀 앞부분에 좀 제가 다른 내용으로 좀 너무 이쪽을 해버렸는데, 근데 그 반드시 해야 될 거, 직장에 들어간다.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할 때는요,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데 방법은 다 있어요. 누구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주어지는 직장, 요 직장에서 내가 분명히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할 때는요, 지금 최저임금제가 있잖아요. 최저임금제. 일단 그걸 목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적은 임금 받고 내한테 주어지는 일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뭐 어떤 공간이 있는지 그 일을 내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든지, 그래서 그 일이 조금 풀려가는, 나로 말미암아 달라져가는 이런 어떤 영향을요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거든. 하여튼 그런 거는 뭐 다양하게 있어요. 제 같은 경우를 잠깐 예를 들면 그래, 경험을 한 거는 그래요. 자랑할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 뭐 오래되니까 지금 또 그런 환경이 거의 없어요. 그 제사 비료공장에 다닐 때인데 1년에 한 번씩 애니얼 단위라 그래가지고 그 생산 라인을 전부 다 세워버리거든. 전 공장을. 그런데 가까이서 화학 공장이 되니까 안에 라인에 스케일이 많이 있대요. 스케일이. 그럼 그 스케일을 제거하는데 파이프도에도 스케일이 있고 또 베셀 같은 데도 큰 이런 용기에도 스케일이 있거든. 그 보통 때는 뭐 전부 다 안에 화학물질 도니까 사람이 꼼짝 못 들어가는데 애니얼 다운 했을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면은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얼마나 지독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케일이니까 망치 같은 이런 거 하는데 에어로 해가지고 오한말 해갖고 막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한말 안 들라 그래. 오한말 들어가면은 이건 뭐 끝날 때까지 하다가 1시간인가 또 하고 또 다른 팀하고 또 들어가고 1시간 하고 또 들어가고 이 교대로 계속 하는데 1시간 내내 그걸 들고 있어야 거든. 그럼 거기서 오한말 해갖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은 이제 삽을 막 삽질해갖고 퍼내고 이러는 그런 식의 팀으로 내려가는데, 뻔히 보여요. 저 사람 오한말 너무 많이 쓰니까 이번에 들어갈 때는 삽질하는 쪽으로 하겠지 하고 또 어디 아래에서 이렇게 번갈아 해준다니까. 저는 이제 그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랬어요. 뭐 주변을 보니까 내가 팀장 위치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젊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군대도 일찍 갔다 와가지고 군대 직장도 일찍 들어가게 되니까 전부 다 내는 직급은 높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내보다 나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뭐 힘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몇 번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높은 사람들이 내려보는데, 뭐 내려보든지 안 보든지 뭐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해야지 하고는 그런 중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상을 하더라고. 포상. 나는 몰랐어요. 그런 게 포상이 될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포상을 하더라고. 또 뭐 조금 이래 처리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하면 뭐 저 사람들 조금 편하겠지 해서 손을 댔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감동이 된 것 같아. 감동이. 이거 뭐 몸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때 허리를 다쳤거든. 몸도 안 좋다는 사람이 야 저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마찬가지 어디든지 그런 자세로 하면요 반드시 이 낮은 자리 지도자는 바로 그런 위치에 끝까지 돈 받는 거 낮은 자리,
그 다음에 일하는 거, 놈들이 힘들어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역사거든, 사실은. 역사.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비춰보는데, 이 교육과 역사,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낮은 자리 들어가는 이런 교육이, 어떻게 이 지도자 되어지는데, 좀 뭐 도움이 안 되거나, 아까 이거 말했지만, 주의 종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래 주라는 하나의 주의 종 하는 일종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 게 됩니다. 다른 데로 좀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나쁜 예를 한 6가지 좀 한다 그랬습니다. 한다 그랬고, 4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주변 국가 안아주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국가 역사 이해 인식 부족이 되어서 왜곡이 되어질 때 무방비 상태로 된다. 그 다음에 인류사 책임지는 인재가 안 나온다. 그리고 현재의 역사, 현재 역사에 객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 전망 자체를 전혀 못한다. 현재를 역사적인 사건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요, 이거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방북한 특사,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이제 갔다 와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북미 대화, 오케이, 했단 말이야, 지금. 지난번에 설교는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끝내고, 비핵화가 어떻게 되어지고, 또 우리 남한이 어떻게, 참, 패싱 국가로, 완전히 북미, 이 관계가 참 좋은 미를 관계 되면은, 남한은 필연적으로 패싱이 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요거 이제 몇 번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는 여기 이제 현재의 현실 역사 현실에 객관화가 불가능하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아까 요 말씀드린 모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때 이미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미 탄핵 받고 내려올 때 이걸 벌써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2017년 4월 19일 날 이걸 내용을 이야기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2016년도에서 탄핵 이야기 나와가지고 2017년 이때 초에, 그러니까 1년, 지금부터 1년 전에 벌써 탄핵이 됐던 거예요. 어젠가 아닌가 이번 주간에 탄핵 1주년 해갖고 행사하고 이랬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거는 탄핵 후에 이 내용을 써놨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 좋아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 사람은 언론하든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추종한 사람들하고 무슨 조율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거하고 일체 관계 안 되는 아주 공정하고 공정한 나름대로 환경 속에 지금 이제 이런 게 발표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현재의 역사와 현실에, 역사되어지는 현실에 우리 객관화가 불가능한 이런 내용에, 이게 이제 교육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나쁜 현상이란 말이죠. 역사를 나쁜 현상으로 지금 보는, 나쁘게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몰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네 번째에서 이제 작은 두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탄핵의 해프닝, 다른 나라도 해프닝, 탄핵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탄핵 사건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단순한 해프닝이냐 이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여기 요서 요거하고 또 연결 안 한 거죠. 요거 연결 안 하고 그냥 현재 지금 탄핵이 1주년 됐다고 지금 그러고 이 촛불 혁명이라 하는 말이 지금 박근혜 탄핵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새로운 말이 촛불 혁명이 말이 나오고, 촛불 혁명을 개헌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거다가 조문에다가 헌법의 앞부분에다가 촛불 혁명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런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 두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요 내용은 뭐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있으니까 포인트를 한 6가지 정도의 예화를 아주 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본인들이 요 결정을 해야 돼. 요 내용은 역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여섯 가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6가지. 즉,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그냥 하나의 일과성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탄핵받듯이 같이 탄핵받는 거로 보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랬을 적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시각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대통령 탄핵이라 봐가지고 지금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죠. 첫 번째 뭐냐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요 이제 법률에서 법원의 이제 입장에 한번 보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뭘 비교하냐면은 국정원에서 이 사람 간첩이다 조사 다 해가지고 증거가 다 있어요. 국정원에서 이제 자기들이 수사권은 있어도 재판권이 없으니까 판결권은 없으니까 사형을 처한다 뭐 징역을 때린다 뭐 이렇게 구속하는 그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법원에다가 이 사람 재판해가지고 형을 얼마나 살린다 간첩이기 때문에 형을 얼마나 살린다서 국정원에서 간첩을 올렸어요.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간첩 이제 간첩으로 판정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2가지. 법원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판결하는 게 쉬운가? 간첩을 국정원에서 간첩이라 하고 내놨는, 간첩에 대한 거는 국정원밖에 안 하니까, 간첩이라 해서 국정원에서 재판에 의뢰했을 적에 간첩이다 하고 판결하는 게 쉬운가? 법원에서. 어느 게 쉬울 것 같아? 이야기를 해봐,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잖아요? 대통령 탄핵 사건에 8명인가 9명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다 하고는 결정을 했어요. 법관이.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사람 간첩이다 하고 올렸는데 판결하면서 간첩이 아니다 판결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아이고 이거 간첩이 분명한데 이거 놔줘야 될 판이니까 어떤 일을 하냐니까 간첩 조작 사건이 나타나요. 간첩 조작. 간첩되어지는 이 증거물이 약해니까 법원에서 간첩 아니다라고 하니까 간첩이라 하는 그거를 증거를 만들다 보니까 조작하는 게 조작. 그래갖고 나온 문제가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 사건 나온 거예요. 법원이고 국정원들 다 본 데서 분명한 간첩이 법관들 앞에서 그냥 무죄를 해갖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봐라 이 국정원 하는 게 이게 이렇단 말이지. 이만큼 무능력하다. 간첩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간첩을 하는 조작 사건을 만든다 하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법원이 탄핵해야 된다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여러 가지 조항 자체를 간첩에게 적용하듯이 적용 안 했겠느냐? 분명히 적용했죠. 근데 간첩인데도 불구하고 나아져야 될 상황, 그 사람들이 늘 뭐 간첩이라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분명한 요소,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분명한 요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 분명한 요소는요, 뽑아요. 국회가 결정했지. 결정한 국회의원 중에서 아니다 하고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이게 탄핵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심판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그 당이 다 떠나버렸잖아. 새누리당인가? 당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박근혜 밑에 있어갖고는 뭐 아무것도 건질 게 없고,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선거 때문에 이제 곧 대통령 선거 오니까 그거 관계돼갖고 막 서로 다 뜯어버렸어요. 판사들이 불안한 게 없는 거지. 이거 지금 판결 잘못해갖고, 자기들한테 돌아올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이 여론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느냐? 계속해서 질타하던 그 내용, 세월호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물고 늘어지니까 여론이 뭔가는 악화되어 있는 데다가 최순실이 딱 그 연결돼 버리니까 여기에 도화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1700만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군정이 동원되어지는 요소들, 그러니까 힘이 법원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간첩 사건 보는 것도 이거는 뭐 식은죽 식은죽, 아무도 자기들을 질타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것이 배제됐겠느냐 하는 것도 보는 거죠.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 더 이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우리 교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사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사실은 이게 양편에 뭐 참 피고라든지 원고라든지 두 개 써가지고 공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상가가 엘리베이터를 중지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능이 툭 떨어져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어나오고 엘리베이터 이행하는 명령을 내리라 하고는 지금 소송을 걸어놨는데, 결심을 하고 나서 결심을 한다 했는데, 결심하는 거 보고 지금 자료를 다 냈는데 이게 지금 2달이 넘도록 결심을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다 올렸는데 이런 전례가 없거든. 이런 전례가 상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스톱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원고로서 지금 엘리베이터 돌려라 하고는 지금 해놨는데, 분명히 이거는 상가가 운영위원회가 잘못한 건 맞는데, 잘못했다고 만약에 판결해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도 보면 엄청난 손해를 좀 입게 돼 있으니까 교회가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해서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걸 판결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쩔쩔매는데 어떻게 해서 9명에 되는 판사가 고민 하나 없이 판결하는 그 사건을 9명 전원이 했으니까 이거는 완벽하다. 어림도 없어요. 그게 스트레스 안 주는, 법관으로 스트레스 안 주는 상황이 있었다.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그 법원의 입장. 아까 간첩 사건하고 결국 국정원이 조작 사건으로 그 패소되어지는 그래 된 거예요. 그런 연륜이다. 그 판결이라 하는 게 탄핵 심판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어설픈지 모르는 거예요. 뻔히 붙잡아놓은 간첩도 놓아주는, 그러면서 탄핵 사건이 판결로 나타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응? 이 내용은 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항을 지금 법원과 관계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또 우리는 좀 지금 현재 재판이 아주 이상한 어떤 상황 속에서 재판 현상으로 되어지고 법원이 쩔쩔매고 있는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신문에 날지 안 날지 그것도 모르겠고, 신문에 날만한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민사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헌법 세워지고 광복절 이후에 이제 국회가 형성돼 가지고 대세인데, 대통령이 17명이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17명까지 있었는데 남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18번째 여자예요. 여자 대통령이.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18번째, 전체가 17번까지가 다 남자인데 18번째 대통령이 여자다. 그리고 처녀다. 대통령 되기가 쉬울까? 그런 대통령 만나는 것이 쉬울까? 앞으로도 18번 지나고 나면 또 대통령이 여자 나오는데 또 여자가 대통령 되고 처녀에서 대통령 되는 그런 대통령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로서 18번째일까? 아니면은 남북 통일이 쉬울까? 18번째, 17번째 남자 중에서 18번째 여자는 여자가 처녀로서 대통령 되는 게 쉬울까? 대한민국의 남북이 통일되는 게 쉬울까? 한번 이거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죠. 역사라는 요소를 가지고 분명히 한 17명이 돌아올 때까지 역사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통령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17번째 남자가 되고 18번째 여자 대통령이 됐는데 뭐 우연히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남북 통일은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앞으로 아무리 가도 이런 대통령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비교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남북 통일이 훨씬 쉬워요. 이거는 각자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관점을 볼 때는 이게 어디가 쉽고 어디가 무겁다, 어렵다 하는 게 개인이 다 다르니까 일단 이런 어제를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대충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월호 그 사건 7시간, 이 세월호 사건 7시간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7시간요. 7시간 세월호 사건 7시간. 여기서 처음 대응하는 것에 7시간이 있어요. 이 7시간의 대응에 대해서 17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촛불 집회로 이제 1700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연 인원이겠지. 이렇게 전국에서 아마 모인 사람들의 전체를 모아서 그동안에 탄핵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래서 하야시켜야 된다, 막 심판 헌법 거다가 막 압력 연는데 동원된 인력이 1700만 명이다. 사실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적은 인원에서 분명히 촛불 혁명이라 하는 말에 1700여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동원된 것에는요, 분명히
촛불이라서 이름을 하고 혁명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요, 상당히 그 의미는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 정도 같으면 아마 혁명이란 말을 넣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됩니다.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7시간이라 하는 이 개념이 박근혜 대통령이 10시쯤에서 이걸 보고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종합청사의 그 상황실, 본부에 와서 보고를 듣는데 그게 오후 5시라. 도대체 그 시간 또 뭐 했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동안 쭉 막 여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대 고무돼 가지고 최순실이 안 와도 최순실이 없어도 그 연결이 안 돼도 뭔가 터져버리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최순실이가 그래 연결돼 가지고 결국 탄핵까지 가니까 막 사람들이 더 막 와 몰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보는 거죠. 2년 동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사건의 7시간에 대한 그 해명이 없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안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이 돼 갔겠느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앞에 전혀 없는데 최순실만 연결이 딱 됐다. 그것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여금 탄핵으로 몰아였는 데는 그게 가능했을까? 1700만 명이 모일 수 있었겠느냐? 요건 보는 거예요. 7시간이 없었는데도 1700명이 모이는 것이 가능했었느냐? 안 그러면 7시간이란 문제를 계속 끄집어냈기 때문에 1700만 명이 가능했을까? 요 두 가지를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럼 7시간이라는 개념을 저도 이제 한번 자료를, 다른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한번 확인해 봤어요. 상황이 그렇더라고. 대통령이 어딘가 나가기 전에는요, 어딘가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전에 한 2시간, 10시에 만약 보고받으면요, 현장에서 대통령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 상황을 보고, 이제 5시에 가는 그 장소에 갈 때는 2시간 전에, 그러면은 10시에 보고받아서 11시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쯤 돼서 온다. 그건 점심 먹고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박근혜, 하여튼 VIP가 온다. 1시쯤에 기다렸다. 그러면은 이게 상황실에서 1시쯤에서 오는 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고.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을 테러하려고 자동차가 돌입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오는 장소에 딱 올 그 출입구에 어떻게 정부가 들어왔는지 자동차가 들어왔고 그거 처리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하는 내용이,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건 벌써 그 헌법재판소에 벌써 이거는 보고가 된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정작 여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적으로 이렇게 여론에 의해서 힘으로 치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가볍게 생각해요. 왜? 자기는 뭐 당당하니까, 아무런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10시쯤 보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려고 뭐 화장하고 뭐 머리를 좀 손봐야 하는 그 내용에 1시간 정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꺼서 벌써 한 2시간 보내면서 저쪽에 상황실에 한 2시쯤 돼서 가는 거로 그래 됐는데, 사고 나면서 2시간 지연하니까 4시, 그리고 온 것이 5시가 되는 거예요. 5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5시간. 이제 오후 5시가 되니까 전체 7시간이 돼가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한 해명을 그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탄핵될 줄 알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아마
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그거 근거 때문에 그 문제가 결국엔 탄핵되려까지 연결되려까는 아마 짐작을 못했던 그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 안 됐는데 최순실 사건만 가지고 했을 적에 1700만 명이 동원될 정도로 그런 어떤 힘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개인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까도 초두에 이야기했지만은, 단순히 하나의 그 탄핵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는, 다른 나라 탄핵 사건이 했으니까 막 우리나라도 하나의 탄핵 사건이 일어난 거로 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만으로 넘어갈 거냐? 이 기록으로. 분명히 큰 사건이지만 그냥 뭐 하나 있었던 내용으로 해프닝처럼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냐? 이 내용하고 우리나라의 2조에서 고려시대에서 2조시로 넘어가는 하나의 큰 변화를 우리는 분명하게 국호가 변경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마찬가지 통일신라가 있다가 고려한테 왕건이한테 넘겨주는 경순왕 때 이 역사를 완전히 이양시키는 그런 사건도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보고 나라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건이다 하고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뭐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 자그마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국가가 바뀌는 이런 왕조가 바뀌는 이런 내용에 걸맞는 그 사건, 다시 말하면 전 인류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탄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자에서 내려앉는 이 내용을 전 인류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도래되는 그 사건으로 볼 수 없느냐. 이제 이건 역사가 앞으로 증명하겠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치에 있다. 근데 이런 위치에까지 둘러가려면은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기존에 알고 있던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역사와 더불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위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전 세계 인류 전체를 겨냥해서 이것이 사건화되는 하나의 어떤 이게 바로 촛불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받아가지고 건져서 내려오는 그 내용이 앞으로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되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촛불의 형태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던 그 자리 때문에 그 이미지 그 대통령으로서 여자로서 그러고 국가와 결혼했다는 이런 어떤 평소에 한 여러 가지 어떤 표현 때문에 전 인류는 이거를요 새겨서 인류사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하야 사건이 계속해서 이것이 남겨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걸 무시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타내야 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런 걸 할 때 역사에 대해서 그런 내용하고 비춰서 지금부터라도 이걸 다져가지고 이거하고 관계된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는 뭐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관계되어지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위에 그림 밑에 그림에 분명히 하나의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요소 위에서 가는 그 그림하고 밑에 내려오는 그 그래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에서 분명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에는 이런 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런 사례는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그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7명의 그 남자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 대통령이 이야기했어. 17명 남자 대통령. 근데 이 속에는 대통령으로서 간첩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북한의 뭐 친화적인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적군이라 하면서도 대통령이 북한하고 굉장히 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대통령도 있었고, 지금의 그 청와대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된 행동들로 가득 찬 이력을 가진, 즉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그 이력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력이 없어.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에 있는데, 비서실장 갖고는 그거 갖고 뭐 이력이 아니거든.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취직에 관계된 내용이지.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된 거,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 한 거, 한 몇 번 한 거, 그거 외에는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그냥 뭐 무명의 사람.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역시 그건 비서실장이니까 국가의 공직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공직하고 또 별개의 어떤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흔적을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나타내야 될 어떤 조그마한 행동도 하지 않은 철저하게 반대한민국적인 행보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 이 대통령의 딸이 이런 17명의 대통령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의 어떤 고유한 어떤 권한의 어떤 위치에서 고귀한 자리를 인정하는 게 쉽느냐. 안 그러면은 대통령의 딸이 결혼도 안 하고 대통령 된 것이 한국 역사의 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것이 쉽겠느냐. 어디가 쉬울 것 같아요. 남자들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다라고 인식하니 좋겠느냐.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여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딸로서 대통령 됐다. 이 개념이 이게 얼마나 한국 역사에 중요한가. 요걸 서로 간에 비교해서 어디가 더 우리가 중요성을 둬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요것도 한번 겨냥해 보는 거죠. 이렇게 다섯 번째 했고, 여섯 번째.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염두에 둬야 돼요. 대통령 탄핵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 그리고 내려오는 게 쉬울까? 안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쯤 돼서 국회를, 이건 결정이 이제 시작은 국회부터 시작하니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해버리면요, 바로 그때부터는 비상사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내가 탄핵을 받아서 순수하게 내려오는 게 좋느냐? 그게 쉬우냐? 아니면은 대통령 탄핵이 와도 국회를 해산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쉬울까요? 대통령으로서 어느 것이 처신이 쉽겠느냐? 대통령 안 돼봤으니까 잘 모르죠.
비교하면 그래요. 비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사건이 적용되어 갖고 대통령으로 탄핵이 받았을 적에 탄핵이 되어질 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순수하게 받아들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사포시 내려오는 거. 응? 이게요 기적에 가까운 거래. 기적에. 앞으로는 되어지는 거 봐봐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넘어왔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안 했다 하면요 그럼 바보죠. 응? 분명히 탄핵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요. 응?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들은 탄핵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하고 대통령 되지. 그거 준비 안 하고 대통령 임무를 하겠다. 어림도 없어요. 그랬을 적에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것이 이제 그때는 간첩사건 처리하는 거하고 비교될 정도로 막 번복 그런 식의 어떤 절차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한번 두고 봐야죠. 그래서 결론을 하면은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이게 우연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은혜를 내리는 대한민국 아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어떤 하나의 발걸음을 내리는 전 인류가 지금 큰 어떤 변화를 맞이한다는 표시로서 내리는 사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몫이다.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거는 뭐 쉽게 결론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내가 역사에 대해서 문외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